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5월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봄철 유행병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 개인 위생관리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인생 설계는 위생관리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설계 원픽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는요, 4세대 실손 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연관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표적 항암은 또 핫한 이슈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한 내용은요. 4세대 실손 의료비와 또 표적 항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암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암은 곧 돈이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술은 좋아지고 또 암도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암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요. 빨리 나을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암에 걸리면 가장 두려운 것은 첫 번째는요. 치료비라고 하죠. 사실 너무나 많은 치료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암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죽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치료비는 크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표적 항암, 제가 주제에서도 보였던 것처럼요. 표적 항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할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잠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은요. 암은 돈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실손 의료비 잘 아실 텐데요. 도대체 왜 실손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 의료비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가 많이 변천사를 겪었는데 1세대부터 지금 현재 4세대 실손까지 와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은 바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1세대 100%를 보장받았던 이 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처음에 1, 2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이 넘는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정리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이후에 2세대 실손과 3세대 실손이 오면서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자기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4세대 같은 경우는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무려 30%. 물론 보험료가 저렴해진 것도 있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실손 의료비의 변천사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도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 실손에서 4세대 현재 지금 판매 중인 이 실손 의료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담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2021년 6월 말까지 판매했던 실손의료비 15년 만기 재가입됐던 것은요. 네, 급여는 10% 자기 부담이 있었고요. 비급여는 20%와 통원은 30% 자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 한도는요.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었어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나는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세대 실손, 지금 판매 중이거나 1세대, 2세대가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는데, 그렇다면 자기 부담은 급여 부분이 20% 그리고 비급여가 30%인데 급여는 200만 원이 세금 상한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비급여 항목이요. 상한선이 없다는 거죠. 비급여 항목은 다 본인이 100% 내야 되는 이런 실손의료비가 돼 있다는 거죠. 장점도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비급여 항목이 아직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요. 신포괄수까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포괄수까지라 그래서 7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요. 의료 정액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됐었을 때 그 7가지 안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가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요. 행위별 의료수까지를 더해서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해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많은 분야 혜택을 받게 하려고 암이나 뇌나 심장 등 중증 질환까지 여기다 포함을 해서 누구든지 좋은 혜택을 받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포괄수까지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암 환자들이 피켓을 들고 건강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의료체계는 날로 변해가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해갈 텐데, 우리가 볼 것은요. 2022년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이죠. 가장 중요한 게요. 비포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중에 초고가 약제나 치료제, 그리고 2군 항암제와 기타 약제, 사전 승인 약제, 이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의료보험 적용을 지금까지는 많이 해드렸는데 신포괄수까지 도입을 인해서 이 부분을 포괄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고스란히 표적 치료를 받을 때 내 돈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실손의료비가 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손의료비와 4세대 실손의료비와 표적항암제는 분명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 치료비의 비중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암 진단을 딱 받게 되거나 검사할 때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아시겠지만 5년간은 국가에서 95%의 보장을 해줍니다. 나는 5년 동안 5%만 비용을 부담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단 수술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표적항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없이 내가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고 빨리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비급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암 환자 또는 암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까지 암 환자들에게는 그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2022년 이후에 암 발병해서 표적 치료를 받게 됐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내가 내 돈을 주고 보상을 치료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항암은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기 때문에요. 정상세포의 공격을 최소화해서 암세포만 사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항암제는요. 화학항암제는요. 치료 효과가 25% 정도 있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이제 부작용도 있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또 머리 빠짐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안 할 수 없으니 하는데 2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7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완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효과가 높기 때문에 비싸도 우리는 치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손으로 빼서 비급여로 빼서 비포괄로 빼서 보장을 못 해준다 하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안해야 될까가 참 고민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 부담 100%라고 제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요. 신포괄수까지의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도요. 2군 항암제나 즉 면역치료제, 표적항암치료제가
예, 본인 부담 100%로 확정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벌써 눈치 빠른 시청자님들은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100%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두 푼 드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항암제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까 보시면요. 네, 이 약은 뭐 저희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암 환자들이나 표적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3주에 한 번 맞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4주에 한 번 맞는데 약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약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과거에는요, 작년까지 받았던 사람들은요, 본인이 한 번 받을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비용을 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심포괄수까지 도입으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은요, 약 20배가 인상된 약 1억 원 이상, 1년 정도 했을 때 20회 치료를 받는다면 1억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는 사실이죠. 20, 30만 원이면 됐던 것을 1억씩이나 내야 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변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표적항암제 변천사를 보시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좀 변형이 계속 변화하고 더 좋은 선진화 기법으로 우리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대는요, 화학항암제입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함께 사멸될 수도 있는,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하지만 정상세포까지도 사멸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세대는요, 표적항암제인데요. 네, 암세포만 사멸하는 건데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암세포가 또 변이를 해서 정상세포를 또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면역항암제까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2세대와 3세대, 즉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해서 치료를 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정상세포의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암세포를 표적항암제가 치료해서 죽이고, 그리고 면역항암제를 써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같이 공격해서 없애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2세대 표적항암제와 이 면역항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에다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건강한 벼를 잘 키워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요.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거는 화학이죠. 즉 농약을 살포하죠. 농약을 살포하면요, 벼도 죽을 수 있고 잡초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표적항암 치료를 보면요, 제초제를 통해서 우리가 벼는 그냥 채소하고 벼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풀만 죽이는 이런 효과를 쓰는 것을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생각하신다면, 3세대는요, 이 벼에다가 영양을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고 제초제를 가지고 이 잡초를 제거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벼는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암에 대해서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까 봐 제가 쉽게 좀 이해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항암제와 이 면역항암제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든가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대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쓰고 있는 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된 약들이 나올 건데요. 월 치료비와 연간 치료비가 있는데요. 뭐 월로 봐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연간 6천에서 뭐 1억까지 가까이 표적항암제도 필요하고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뭐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 나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1년만 치료를 받고 끝나고 완치되면 참 좋은데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암은요, 5년, 10년까지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저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암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비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냐면요. 첫째, 화학항암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만 사멸하는 표적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항암제도 쓰죠. 그리고 방사선, 정기적 방사선 치료, 그렇죠. 입체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으로 암세포만 사멸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담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이런 암보험에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특약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4세대 실손해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암보험이나 표적항암 치료비에 관한 이런 특약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표적항암 7천만 원 진단비 받으시고 세기조절 방사선 2천만 원, 양성자 치료 3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1,000만 원씩 각각 받는다고 했었을 때요. 총 보장 금액이 약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1세부터 90세까지 다 가입은 가능하고요. 건강하신 분이나 유병자도 다 가능하신데 이 정도는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까요? 네, 1억 4천 정도 보장 받으려면 암 진단비는 넣지 않았고요. 표적항암 관련해서만 넣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요. 1,000원에서 약 3만 원이면 전부 해결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암만 걸렸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거나 표적항암에 대해서 실손해서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2, 3만 원대의 비용으로 1억 원대의 보장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4세대 실손의료비와 표적항암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청자들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암이란 말만 들어도 사실 두렵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아픈 와중에 돈 걱정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요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또 한눈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죠. 그 선택이 어렵다면 오늘 저희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리에 박주영 전문가님 계속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김성군 전문가님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의 허와 실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후에 받는 보험금으로 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허와 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허와 실이 있을지 주제 선택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저축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축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일정 부분 자기가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살펴봤었을 때 너무나 실망하고
또 해지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가져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증권을 살펴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시면 조정하시라고 선택했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어떤 이제 저희 시청자님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보험을 20대 초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다 알았다고 얘기했고 저축 부분이 크다라고 했고 이 부분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큰 목돈이 된다 하셨고 아드님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또는 뭐 기타 어떤 큰 사업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가 돼서 봤더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사망에 관한 부분이란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다른 보장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으로 알고 들었던 것도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데 막상 보니까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보험 하면 우리가 일생을 가지고 정신토록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종합보험이다라고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 시청자님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문의를 주신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 20대 초반에 정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저축으로 알고 들었죠. 정신토록 저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입하신 분인데요. 일단 동일하게 2개를 가입하셨어요.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변액 정신보험의 첫 번째는요. 변액 정신보험인데 10만 2천 원 정도 가입하신 분인데 여기에다가 실손으로 비트 계약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비가 되고 하니까 보장이 된다 하니 그렇게 알고 가입을 하신 상황인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제 나중에 또 어느 부분 와서 하니까 2번째 보니까 또 똑같은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축이 되면서 평생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정신보험이다. 그리고 변액이니까 투자 수익이 감안해서 훨씬 금리가 높아지고 투자 수익이 많이 붙으면 복리에 의해서 금액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축으로 알거나 연금으로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그런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지금 20대 초반에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2건을 다 정신보험을 해서 사망을 준비하고 저축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뭐 10만 2천 원 보험료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 1억에 뭐 실손으로비 들어있고 뭐 재사망도 같이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일찍 가입했기 때문에 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굳이 뭐 없애지 않고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좀 상담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2번째도요.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상세하게 안내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보험을 이제 저축 개념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더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또 20대 남성이라고 하니까 좀 더 의아스러워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전 2건 중에서 동일한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 20대 이제 후반부에서 30 아직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납입한 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워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살 날도 많고 납입할 금액도 엄청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입했던 10만 2천 원 이거는 실손을비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결혼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어차피 가장으로서 책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10만 2천 원 유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2번째 가입하셨던 것은 상당히 보험료가 세요. 32만 7천 원인데 진짜 그야말로 사망보험금 2억에다가 재사망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 3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총 납입을 한 8천 정도 가까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하시고 앞으로 낼 걸 생각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낸 거 손해본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내일 날이 너무 많은데 보장도 없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보장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해보자면
지금 생명보험에 정신보험 1억이 있고 실비가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32만 7천 원짜리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손해보험사에 있는 보장을 좀 충실하게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분이 실비밖에 없으니까 암 진단비 최소한 5천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사암도 같이 2천 정도 하시면서 뇌나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는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는 할 때마다 나오는 무한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2천씩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강했던 것처럼 표적항암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채 10,000원도 안 되고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표적항암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상해나 골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활질환에서 겪을 수 있는 수술비 같은 걸로 보완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15만 1천 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납입을 하시고 100세 보장을 받으시는데 혹시라도 암 내 심장 이런 게 혹시라도 발병하게 되면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20년 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32만 7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약 17만 원 정도가 오히려 돈이 남죠.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뭐 저축으로 연금이나 저축으로 하시면 훨씬 더 같은 돈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깝다 생각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보험료도 많이 줄었고 또 여러 보장들이 늘어나는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짚어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어떤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떤 한 회사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보장이 가장 생활 속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또 어떤 회사가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한 번 선택하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작하실 때 좀 꼼꼼하게 시간을 갖고 상담 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넓은 활용법으로 또 먼 미래까지 준비하는 대책들을 만나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도 종신보험의 허와 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각에서 짚어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주제에도 말씀하셨지만 종신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신보험을 다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범위도 축소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가입 목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이 종신보험이 처음에 들어온 게 1997년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가입한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 안에는 일부 저축성 개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상 되고 많은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이 분명히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많은 돈을 내고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나가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나온 게 종신보험을 혹시 중대한 질병이나 좀 큰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을 좀 선지급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나온 게 발전돼서 나온 게 그게 바로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쓸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의미에서 그게 나온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다 보니까 이 중대한 질병이 상당히 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민원이 제기되고 분쟁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진화돼서 나온 게 GI 보험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또 진화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진화를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한 어떠한 것이 조기 사망보다는 상당히 오래 사는 우리가 연령이 굉장히 사망하는 연령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다는 혹시 사망을 보장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 연금으로 전환을 하든 혹시 내가 돈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적립금을 좀 받는 어떤 그런 형태인 유니버셜 보험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은 변화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이 사례같이 이분은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여성이 어떤 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면서 모든 보장이 다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도 상당했던 사례였거든요. 그런 사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저거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저런 것을 나는 해당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역사까지 이렇게 훑어본 기분인데요. 비싼 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이분은 50대 여성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이 아닌 CI 종신보험의 첫 번째 보험은 그 A생명의 CI 종신보험을요. 주계약 2억에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는 50만 8천 원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아무 특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셨냐라고 말씀했더니 가입을 할 때 설계사가 이 보험 하나라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을 받고 나중에 보험이 끝나고 특히 사망보험이 필요 없을 때는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을 보면 주계약이 2억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80%인 1억 6천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질병은 여러분들이 그 보험에서 정한 13개에서 16가지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이런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또는 여러 가지의 수술, 그다음에 뭐 치매가 중증 치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할 경우에 먼저 걸린 질병에 한해서 선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암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이나 또는 그 급성신경이나 뇌나 심장 쪽 기타 부분에서는 상당히 받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보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20년 납입을 하게 되면 1억 2천을 납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 CI 보험이라서 보험사에서 공제하는 사업비가 한 35%에서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낸 뒤에서 한 30만 원 이하가 적립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20년 납입을 다 완료가 됐을 때 CI에 대한 중대한 질병을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30년, 한 40년 정도가 돼야 원금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연금을 전환할 때는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해지했을 조건에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30년 후에 연금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1억 2천을 냈지만 적립금은 한 6천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6천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장은 보장대로도 못 받고 또 연금은 생각해보면 못 받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보험은요.
또 A생명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시면서 똑같이 또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할 경우에는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또 여기도 주계약이 또 2천이 있어요. 주계약이 3천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사는 반드시 그 주계약이 들어가야지 실손 의료비가 같이 그 특약 그 형태로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만 가입하면 이렇게 12만 원 정도가 나오지가 않는데 이 주계약 3천만 원 때문에 보험료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60만 원이 넘는 한 3, 4만 원이 되는 아주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그만한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은 결코 많이 받지를 못하는 아주 불리한 조건의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기존에 6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목적에도 안 맞고 보장법인도 좁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구체적인 사례는 아까 그 첫 번째 그 박주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는 사례랑 거의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에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3대 진단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망을 하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하나는 암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질환, 뇌질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3대 질환의 중요성은 말을 안 해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암 진단비를 일단 5천만 원 준비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좀 안 되겠지만 암 진단비에 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도 5천만 원, 또 이분이 나이가 50세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 첫 번째 사례는 젊으신 분이고 이분은 50세이기 때문에 그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라든가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는 1,000만 원만 일단 놓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비싸요. 참 그 진단비는 굉장히 비싸서 대신 그것을 수술비로서 각각 2천만 원씩을 놓기 때문에 그러면 뇌나 심장은 3천만 원의 그 보장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수술비를 좀 많이 넣은 이유는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걸리면 나을 수가 없지만 수술비는 반복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허혈성 질환 수술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일단 한번 내가 협심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다 받으시겠죠? 진단비하고 수술비. 그런데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텐트 스탑 수술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몇 차례 걸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할 때마다 2천만 원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성비 있는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비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술비도 갖춰 놓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그 나이가 들면은 상해 쪽으로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탑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20년나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했을 때도 한 19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를 지금 4세대 실손으로 바꿔주면은요. 그 보험료가 2만 한 2천 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는 19만 원에 지금 2만 2천 원 아니면 한 21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보통 한 3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험 예전에 갖고 있었던 보험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연금 전환을 하면은 생각해 봤던 것보다 많이 적은데 이분한테 그 남는 그 30만 원 정도에 있는 거를 변액연금을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납으로 하면 한 3,600만 원에 10년이 그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60세가 되시고 한 10년 정도 그 거치를 해놓고 70세서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연금을 종신토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여유가 되실 때는 그 연금에 변액연금 30만 원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과 연금, 저축도 같이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진단비보다 또 수술비 위주로 보장을 넣어줘서 그런지 50대란 이 연령에도 맞는 것 같고 또 목적에도 꼭 맞는 해결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짚어주실 키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모델링,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50세 정도가 되면 사실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 표준차로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부담보라든가 할증이라든가 담보에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병자 상품도 괜찮고요. 대신 암보장 같은 경우는 유병자 있으신 분들은 생명보험의 암담보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보험의 암담보는 거의 표준차로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암담보 정도는 표준차로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자에 있으신 분들은 암은 생명보험, 나머지 그 질병은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는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병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까지 이야기 만나보고 왔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궁금증, 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암 진단비는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될까요? 여성암, 남성암으로도 구분이 되던데 어떤 보험이든 가입을 하면 같은 보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암하면 그냥 일반암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암을 보험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암, 그다음에 유사암, 소액암 이렇게 많이 나누는 곳이 있는데 일반암은 일단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일반암 그냥 대부분의 암인데 유사암 하면 뭐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뭐 이런 거가 유사암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서 금액 자체를 크게 주지 않은 사례가 있고요. 그럼 소액암 같은 경우는 몇몇 회사에서는 남자, 여자 그 생식기암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따로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력이나 또는 염려하는 그런 암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를 선택하실 때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전립선이나 방광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제대로 좀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늘 아래 같은 보험이 없었네요. 본인 상황에 맞춘 대비책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은요. 보험을 가입할 때 부담보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예, 조금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과거에 질병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나 어디에 대한 어떤 그런 병력이 있으면 보험회사에다가 그거를 알려야 돼요.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거를 듣고 이거는 내가 인수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그 제일 많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위 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용종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종을 제거를 하면 그것도 수술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지를 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바로 대장 용종을 떼면 대장에 대해서 그 부담보를 걸고요. 그 다음에 뭐 위 용종을 떼면 위에 대한 부담보를 걸거든요. 그 부담보는 기간 부담보가 있고 또 전기간 부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부담보라는 것은 딱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만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기간 동안에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간 부담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면 기간 부담보가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되겠느냐, 또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간,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보험사에서 정한 그런 보장을 안 해준다는 그 기간 부담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기간 부담보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담보 조건에 걸린 부위에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돼요. 보험사에서 풀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사에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 증빙 자료는 다름 아닌 뭐냐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5년치 여러분들의 치료 내역을 발급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는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줍니다. 전기간 부담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까도 유병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부담보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보험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담보가 걸리면 사실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위험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부담보가 걸리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유병자 보험도 많이 세분화가 돼가지고 조건을 거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 부담보 조건이 없으니까 차라리 좀 내가 만약 그 치료력이 좀 있다 이러면 어떤 일정한 조건에 관한 그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부담보 조건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어떤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담보 조건 사실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 단어였는데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어서 만나볼 질문은요. 사실 저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데 음주를 좋아하셔서 기억이 자주 희미해지고 깜빡깜빡하세요. 치매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 치료 중이거나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이어도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하신데 단 정신질환과의 어떤 정신과 약을 드시거나 뭐 정신질환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거나 또 그러면은 가입은 제한되고요. 혹시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치료력이 있다. 그러면 또 가입은 좀 어려우신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아야 될 게 치매하면요. 웬만한 거 뭐 가입은 쉽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치매보험 좀 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알코올성 치매는요, 보장 제외예요, 약관에. 그래서 나중에 치매 걸리다도 알코올성 치매다 그러면 보장을 못 받으시니까 뭐 그래도 가입은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금주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종신보험에 표준체와 건강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이게 없어졌는데요. 혹시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증권에 꺼내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표준체 또는 건강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표준체는요, 아주 내가 가입을 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거기 안에 예를 들어 비만도라든가 BMI 그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할인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MI 치수가 일정 치수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치와 몸무게를 다 따져가지고요. 또 흡연을 했든가 흡연을 안 했든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것도 여러분이 지금 그 표준차,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하시고 음주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BMI 치수가 정상 치수가 됐다라고 하면 과거에 들었던 보험료도 그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BMI 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듣기 서운하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짧게 하게 된다면 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하시네요. 물론 종신보험 기능 자체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을 담보를 하는 건 기본이지만 7년 후에 저축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연금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보험으로 쭉 가져가다가 일정 부분 갔었을 때 연금을 전환하는 방법. 물론 연금액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하게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종신보험이 단기납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사망을 많이 가져갔다면 원금 도래 시점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민원도 많았던 건데 최근에는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뭐 단기 납으로 설계를 하고
대신 납입이 끝나면 무조건 내가 낸 돈 100%를 보장해준다라는 종신보험이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종신보험은요, 뭐 짧다 길다를 떠나서 연금 전환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시면 적립금이 빨리 쌓이기 때문에 연금액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활용법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두 분과 함께 해결을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